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오늘은 특집입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출 합동토론회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선출합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 당내 일부 존재하는 계파 갈등을 극복하고 이 지지율 회복을 통해서 총선을 책임져야 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기호순입니다. 세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세 분이 어떤 비전과 리더십으로 어떻게 당을 이끌어 나갈지, 누가 당권의 주인공이 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저 황교안 어떠한 개인적 욕심도 없습니다. 자유파의 대통합에 이 한몸 바치겠습니다. 따뜻한 개혁 보수주자로서 수도권, 충청권 총선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제야말로 비로소 확실한 우파 정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들 단단한 각오로 이 당대표 선거에 나섰는데요. 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한국당 대표 후보 토론회는 이 조선닷컴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실시간으로 올릴 수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후보들의 좌석 배치는 사전 추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김진태 후보, 황교안 후보, 오세훈 후보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발언 순서는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발언 시간 엄수해 주시고요. 주어진 발언 시간이 초과하는 경우 땡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발언을 중단시킬 예정이고요. 마이크도 끌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나는 누구다. 입니다. 본인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그 이유까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각각 30초인데요. 첫 번째 순서로 김진태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김진태 후보 앞에 세워주시죠. 네, 나는 아이콘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 지금부터 30초 동안 본인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아이콘입니다. 각종 아이콘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렸습니다. 항상 최전선에 나서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의리 아이콘으로 또 불렸습니다. 당을 지켰고 이 탄핵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제는 미래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세대교체 혁명, 보수의 아이콘, 의리 아이콘을 미래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30초 맞춰주셨고요. 다음은 황교안 후보 순서입니다. 황교안 후보 들어주시죠. 네, 나는 목욕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어떤 이유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공직자로 출마하면서 목욕탕 같은 삶을 살자 그랬습니다. 목욕탕은 뭡니까? 따뜻하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어주는 목욕탕 같은 그런 공직자가 되자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욕탕 들어가면 깨끗해지지요. 깨끗한 삶을 사는 공직자가 되자 또 깨끗함을 내 목표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목욕탕을 저 인생으로 여기고 살아왔었습니다. 네, 여유 있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오세훈 후보 순서입니다. 오세훈 후보 들어주시죠. 네, 나는 더하기다. 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예,
후보 중에는 계파에 의존하는 나누기 후보도 있고 그리고 당의 호감도를 깎아먹는 마이너스 후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 시작하고 오세훈법으로 정치권을 긍정적으로 바꿨고 또 시장 시절에는 국제평가 기준으로 해서 도시경쟁력 순위를 29위에서 7위권으로 올려서 프락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 대표가 되면 당의 중심을 중도층으로 옮겨서 지지층을 훨씬 더 늘리는 그런 대표가 네, 살짝 넘겼습니다만 그 정도는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세 후보 모두 30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OX로 푸는 정치현안 들어갈 텐데 지금 앞에 올려놓으신 판넬을 좀 내려주시고요. 네, OX로 푸는 정치현안 코너 저희들이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후보들께서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OX 판넬을 본인의 생각이 맞는 곳 쪽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씩 또 기회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바른미래당과 통합해야 한다.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은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들고 앞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후보 X인가요? 예. 그러시군요. 네, 지금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만이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시고 나머지 두 후보께서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살짝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과 좀 다르신 느낌이 좀 드는데 일단 황교안 후보가 두 후보와 좀 차이가 나니까 왜 통합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1분 동안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자유한국당입니다만은 바른미래당도 내고는 가치가 네. 헌법 가치에 부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그렇지만 충분하게 가치 공유가 돼서 헌법 가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리고 시장 경제라고 하는 그런 헌법 가치를 같이 한다면 서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양당 간의 합당도 가능하고 또 개별 입당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폭넓게 문을 열고 헌법 가치에 충실한 모든 인재들이 함께 모이는 흩어지는 정당이 아니라 모이는 정당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 당 통합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통합의 기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황교안 후보님이 이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 밝혀주셨고요. 자, 오세훈 후보께 다음 왜 통합해서는 안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말씀해 주시죠. 1분입니다. 예,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중에 또 일부 오신다 그러면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꼭 할 필요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700만 표 얻었고요. 유승민 후보가 220만 표 얻었습니다. 합하면 920만 표인데요. 이분들을 지지하는 성향이 중도 보수입니다. 민주당도 찍기 싫다. 자유한국당도 찍기 싫다. 이분들을 제가 대표가 되면 지지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합이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하는 건데 안 되더라도 그분들을 지지했던 그 성향의 지지층을 우리 당으로 가져올 수 있는 대표가 저는 중도보수, 개혁보수, 오세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될지 안 될지 그런 곳에 기대를 거는 것보다 저를 대표로 뽑아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중도층을 호감을 얻어서 내년 총선에서도 수도권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대선까지 정권 탈환할 수 있는 그런 당의 자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 설명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김진태 후보님도 통합이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으신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입니다. 네, 방금 우리 오 후보님은 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그쪽 당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걸 또 통합해도 된다고 하면은 뭐 온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를 안 된다고 보는 거는요. 이미 그쪽 분들도 여기 지금 당대당 통합은 할 생각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만 괜히 그 짝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념 지향이 제대로 된 저는 보수 우파라고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중도만 간다고 해서 그게 다 능사가 아니라 이 중도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그 무당파인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한 그 이념, 이 지향을 정하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우리 당이 중도로 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가치가 훌륭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이분들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미래당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 후보께서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OX 정치 현안으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면 O, 아니라면 X를 들어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만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예. 나머지 두 후보께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그럼 또 오 후보님이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겠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렇다는 이야기시죠? 예. 말씀해 주시죠. 1분입니다. 예,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이유가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국민 밉상, 정말 공직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사람이 정기적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이런저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사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문화부 장관이라든가 차관이라든가 또 교문수석이라든가 이런 데 분명히 영향을 미친 게 증거로서 다 드러났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어떤 금전적인 취득을 하지는 않았지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2개의 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게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그걸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굳이 그것을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을 우리 자유한국당이 견지를 해야 내년 총선에서도 중도층의 마음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세훈 후보 1분 동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까는 황교안 후보가 먼저 하셨으니까 이번에 김진태 후보 말씀해 주시죠. 어쩔 수 없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네, 말씀해 주시죠. 1분입니다. 네. 자신의 당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그 대통령을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끌어내리고 또 어떻게 거기서 무슨 당대표를 하겠다, 뭘 당을 끌고 나가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탄핵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탄핵당한 세력이 어디 촛불 정권에 감히 대드냐 이런 수모를 겪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투쟁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한 발짝도 나아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당을 아예 간판을 내리고 해체해야 되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실과 정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부당한 탄핵에 맞서서 싸우는 것에서부터 제1야당의 제대로 된 자세가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진태 후보 1분간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황교안 후보께서도 김진태 후보와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유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1분 동안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우리 김진태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런 근거를 같이 합니다. 제가 더 꼭 말씀드릴 것은 헌법 재판이 이루기 전에 동시에 법원에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진행 중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절차적 문제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객관적인 진실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쉽사리 그렇게 탄핵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 가사 무슨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안의 경중을 따져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받은 거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정치 현안 질문에 대해서 새 후보께서 답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외교 안보 현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있을 걸로 예상하시면은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세 분이 다 X를 해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그러면 김진태 후보께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야겠네요. 네.
학생이 뭘 어떻게 한다고 그거를 내걸어도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는 북한 비핵화하겠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보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작년에 판문점 회담에서부터 북한 비핵화란 말을 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란 말로 은근슬쩍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계속해서 ICBM만 쏘지 않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 5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맞다. 북한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거 무장 해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분 딱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황교안 후보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회담의 비핵화 진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정말 좋지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은 회의체들을 통해서 비핵화 노력에 같이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지만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남북 정상회담 1차, 2차 모두 다 비핵화 약속을 했었지만 지킨 일이 없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핵이 없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겠는가 그런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비핵화를 포기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그동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철저하게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황교안 후보님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세훈 후보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분 동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미북 정상회담은 아마도 약간의 진전이 있긴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북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까지 가는 데는 너무나도 긴 길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우리로서는 최악의 경우엔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 정도만 정확하게 폐기를 하고 영변 일부 핵시설을 폐기한다든가 미사일 시설을 일부 손을 본다든가 이런 식의 절충적인 타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매우 절망적인 상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 핵은 기정사실화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북핵을 폐기하는데 성의를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따가 외교안보 부분에서 좀 더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1분 지켜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 후보께서 정치 현안,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 OX로 본인의 생각을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몸풀기였고요. 이제 본격적인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 진행할 텐데요. 이번에는 한 후보가 일정 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주도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질문 주제는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주도권을 쥐신 후보께서는 다른 2명의 후보 모두에게입니다. 한 분에게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5분 동안 자유롭게 토론을 주도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질문과 답변 1분 이내로 짧게 해주시면 더 재밌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질문이나 답변이 길어지면 앵커가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 황교안 후보님께서 상대 후보 2분에게 본인이 주도하는 주도권 토론 시작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자, 질문해 주십시오. 예, 먼저 우리 김진태 후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교육 정책에 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현 정부 들어와서 교육 정책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말 편향성이 강한 이런 교육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입장도 바꾸고 이런 아주 학부모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굉장히 불안을 주고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교육 정책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우리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김진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교육 100년지 대계인데 또 교육 현장은 전교조 때문에 또 이렇게 장악이 돼서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고 있지 못하고 또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 정말 막 설상가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여태까지 해오던 이런 식의 그 발상 가지고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교육 현장 민노총이 자꾸 민노총이라 하는데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지 정말 우리 미래 세대가 제대로 한번 피워보기도 전에 저렇게 이념적으로 좌편향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도 유치원이나 이런 것들 지금 법 개정 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우리 의원 김 후보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덧붙여서 정말 이 정부의 교육 정책은 무능하다. 무능한 리더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하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그런 문제는 편향성의 문제입니다. 교육 현장을 2년 편향성에 입각한 그런 잘못된 지침에 따라서 교육하고 있는 거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육의 비전이 없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이 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오세훈 후보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후보께서는 여러 기회에 저에게 중도로 향한 외연 확장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근거가 도대체 뭔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도층이라고 하는 의미는 평소에 정치에 그렇게 크게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크게 관심이 없지만 아마 일반적인 국민,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정서를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은 탄핵을 인정하느냐 여부를 놓고 과거지향적인 총선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만약에 황교안 후보께서 우리 당의 대표가 되면 우리 당은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여당은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평가하자, 심판하자,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이 나온 바를 인정하지 않는 시간을 좀 줄여서 말씀. 시간 5초 남았습니다. 그런 세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줄여주시죠. 판단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줄 수 있을까요? 5분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는데요. 좀 넘쳤는데 자, 황 후보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제 근거를 제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근거보다는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 후보께서 최근에 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20대 청년이 저를 지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야 후보 중에서도 가장 높고 우리 오 후보님을 지지하는 비율보다 제 기억으로는 5, 6배 정도 높은 것 같아요. 또 오 후보께서 시장으로 계셨던 서울시를 비롯한 그 수도권의 지지율도 제가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저에 대한 외연성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지금은 신상품에 대한 호기심 내지는 기대가 섞인 그런 거품 지지율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는데 아마 이러한 입장을 견제하시는 한 그동안에 황교안 후보를 상식적으로 판단하던 국민들이 등을 돌리지 않을까. 이 정도 아시죠?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황교안 후보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답이 오갔는데요. 질문을 짧게 해주시고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재주문하시는 게 서로 간에 이제 토론할 때는 훨씬 더 긴박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기회가 되겠습니다만 질문하고 답하고 이제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이시니까 다들 긴장하신 것 같은데 좀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오세훈 후보님입니다. 시간을 잘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또 네. 제가 제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오세훈 후보님 해주십시오. 네, 방금 전에 연장선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 후보, 아마 오늘 발언의 중대성을 아직까지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층은 전부 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그 결과를 부인하는 데에 동의하는 보수층이 전체 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가 올 것이라는 것도 큰 착각입니다. 이미 통진단 해산이 됐을 때 통진단 해상의 정당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헌재 재판관들이 여기에 동의를 했다. 이런 근거를 드셨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저는 통진당 해상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헌재 재판관들이 전부 5초 내로 끝쳐주십시오. 네. 질문을. 그것과 모순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어떻게 상식적인 국민들 마음속으로 들어가실 것인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참으로 크게 걱정이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탄핵의 정당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탄핵이 된 것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렇지만 제 생각은 있는 겁니다. 그 제 생각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 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황 후보의 문제점은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탄핵 총리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법무장관, 국무총리를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 당의 대표가 되신다면 아마도 많은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미진할 겁니다. 점잖게 표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끊임없이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그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실 터인데 과연 우리 당을 또 대한민국을 미래로 끌고 가야 할, 미래 비전을 보고 끌고 가야 할 제1야당의 대표로서 끊임없이 과거의 행적을 가지고 퇴행적인 논란에 휩싸이는 당 대표로서 어떻게 자유한국당을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미래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그렇게 잘 제가 보조하지 못한 이런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것은 잘못으로 인정하지만은 역시 미래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과연 이 땅에 탄핵에 대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은 뭐 내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좀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정리하고 또 미래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는 많은 분들도 탄핵에 관한 안타까움이 다 있습니다. 또 죄송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고 정리하면서 또 미래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거기에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네. 예, 그렇게 어중간하고 어정쩡한 그런 입장을 아마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정부 여당은 공격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내년에 치루어질 총선거가 미래로 가는 선거가 아니라 과거의 행적을 가지고 평가받는 선거로 갈 때 절대 우리 당에 유리한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크게 아마 우리 당에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겠죠.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성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게 과거에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롭게 신기일전에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아마도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가 특히 중도층의 선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하는 걱정을 합니다. 잠시만요.
김진태 후보에게도 질문을 이 하셔야 부분에 되는데.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다음에 이제 주도권 토론하실 때 하시고요. 이 부분에서는 오세훈 후보께서 김진태 후보에게 질문하셔야 되는데 지금 30초 남았습니다. 짧게 질문하시고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진태 후보께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만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번에 5.18 폄훼 논란의 중심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고 매우 저주를 퍼붓는 문구들이 아직도 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런 상황을 김진태 후보님. 후보께서 알고 계셨는지. 예, 질문이 너무 길어지신 바람에 예. 이 답할 기회가 없어져 버리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토론할 때 그러면 답을 하는 걸로 하고 그건 시간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 질문 받은 걸로 하고 여기까지 질문하신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진태 후보 순으로 넘어가고요. 5초가 남았는데. 예, 5초 동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예. 예, 이 점을 알고 계시고 지난번에 5.18 행사에 초청하셨는지 예, 밝혀주시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질문 취지는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로 다시 하고 그러면 황교안 후보에게도 못하신 말 그 부분만큼 한 30초 정도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넘어가기 전에 김진태 후보께서 30초 동안 답하시고 황교안 후보께서도 30초 동안 아까 못하셨던 말 지금 하실 수 있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김진태 후보 30초 동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30초까지 걸릴 것도 없습니다. 오 후보님은 뭐 요새 바쁘실 텐데 어떻게 또 그 지만원 박사님 홈피까지 다 뒤져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 다 살펴보면서 의정활동할 새가 없고요. 이번에 무슨 그 5.18 공청회 문제도 제가 지만원 박사님이 하는 주장을 그대로 다 인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진상규명에 대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짧게 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황교안 후보께서도 30초라는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시간을 넘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오세훈 후보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자유한국당에 들어오신 그런 분의 말씀인지 또는 과거에 있던 정당에 계셨던 그 당시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시는 것인지 그런 점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들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관해서 근거를 대지 않고 저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두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 됐고요. 마지막으로 김진태 후보님께서 이제 5분 동안 두 명의 후보에게 두 분에게 또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 5분 시작합니다. 네, 오세훈 후보께 묻겠습니다. 저는 정치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우리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 당선시키기 위해서 커터칼까지 맞아가면서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뭐 애증 관계가 있다. 뭐 탄핵은 뭐 불가피하다. 뭐 이제는 잊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신의가 너무 없는 거 아닌지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나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김진태 후보께서 크게 정치를 하면서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김진태 후보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애정을 가지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특정 보스나 특정 대통령을 위해서 혹은 그분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박근혜 대표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유세 현장에 오셨다가 커터칼도 맞으셨고 그리고 제가 시장 처음에 될 때에 규정을 해석해 주시면서 출마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개인적인 도움을 주신 것이고요. 오 후보님, 이제 질문보다도 답변이 더 길어지니까 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오 후보님은 탈당하셨다가 또 다시 복당을 하셨습니다.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고 다시 또 그 우물을 드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전당대회를 하면서도요. 그때 뭐 이 전당대회 날짜 가지고 다른 후보들하고 이거를 좀 보이콧했었습니다. 6명의 후보와 함께. 그리고는 다시 혼자서만 전당대회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려면 6명하고 다시 같이 들어오든지 같이 들어오지 마시든지 이 5명의 후보를 또 배신했다는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보다도요. 1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1분까지는 아니고요. 탈당을 네, 자꾸 제가 말씀하시는데 30초만 물어봤기 때문에 빨리 좀 탈당 1분 정도 보장이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1분 이내입니다. 이내. 잠깐만요. 이 시간을 네네. 너무 많이 이게 제 주도권 1분은 보장이 되는 겁니까? 자, 이거 제 주도권 원칙적으로 1분 토론이 맞는데요. 예. 질문자보다 답이 더 길어지시는 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렇죠. 질문하신 것만큼만 해주시는 게 제가 30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만 쓰겠습니다. 네네. 탈당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박근혜 대표도 우리 당에서 탈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탈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수의 가치를 지키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시는 음물에 보이콧에 대해서 좀 침을 답변을 뱉거나, 하시죠. 잠깐만요. 의원님. 질문하신 거는 시간이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시간이. 어차피. 침을 뱉었다는 표현은 저는 정말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당시에 보수 후보 자, 이제 그 정도, 반기문을 예, 그 정도 반기문을 하겠습니다. 세워서 시간을 질문을 하셨는데 드려도 조금만 예. 지금 이제 아니, 거기에 질문을 대한 하시고서- 보이콧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오 후보님하고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양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시간이 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황 후보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협력 이익 공유제라는 걸 물었는데요. 이번에는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지금 노사 상생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포항형 일자리, 울산형 일자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과도하게 많은 임금이 지출되고 또 그것이 매년 이제 또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형 일자리 노력이 시작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중간에 그 사측에서 노 쪽의 주장에 대해서 좀 많이 양보를 한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또 노사 간에 합의를 해가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뭐라 그럴까요? 임금에 관한 문제,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들을 노사 간에 합의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자, 생각합니다. 우리 황 후보님. 그래서 역시 예상됐던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찬성하시는 겁니까? 반대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찬반으로 한다고. 기본적으로 노사 간에 네. 합의를 통해서 네. 임금 문제, 네. 또 네, 알겠습니다. 쟁의 문제 이 부분을 합의한 것은 좋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요, 노사 간의 합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대자동차 공장을 광주에다가 짓는 겁니다. 지금 노도 반대하고 사도 반대를 하는데도 정부 주도로 이걸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이 나오지가 않는 거고요. 정부 주도로 하는데 제가 이제 노사 간의 합의를 제가 거쳐서 한 말씀을 것으로 알고 드리면요.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주도의 아주 대표적인 지금 이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적인 정책입니다. 이런 정말 시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기업을 강제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 이거 좀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데 황 후보님처럼 이렇게 제대로 결정을 안 하고 그냥 원칙적인 얘기만 하면 정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이어서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질문하는 시간보다 더 길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또 질문은 짧게 하시고 답변을 못하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그 사회자가 적절하게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하실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5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순식간에 흘렀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좀 긴장들 하셨는데 좀 이제 더 긴장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두려워하셨던 코너입니다. 무풀보다 악풀입니다. 네, 정치인들에게 댓글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뭐 좋은 댓글도 많이 달립니다만 일부 네티즌들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미지 혹은 부정적인 생각, 단점 등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많은 정치인들 댓글이 없는 무풀보다 관심이 있는 악플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후보를 적나라하게 비판한 댓글 3개씩을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님들의 입장 또는 해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는데요. 발언 시간 2분 드립니다. 이게 오세훈 후보님에게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돌발 질문이기 때문에 첫 순서가 오세훈 후보님입니다. 자, 3가지 악플 저희들이 준비한 거 좀 아프시더라도 부드럽게 좀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 한번 보여주시죠.
성질나면 사표 던지고 가출할까 걱정이다. 이 서울시장 때 일을 또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장 선거 때 도와줬는데 이런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친이계도 친박계도 아닌 연예계다. 이런 악플들이 좀 달렸습니다. 자, 후보님 악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예. 자, 그럼 2분 동안 이 세 가지 악플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으신 말씀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분 시작합니다. 예, 첫 번째 악플에 대해서는 성질이 나서 던졌던 건 분명히 아니죠. 사실 33.3%의 투표율을 보여야 개함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투표 불참운동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느라고 퇴임했던 거죠. 실제로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투표장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대선 불출마 선언도 하고 그리고 시장직까지 걸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책임을 진 겁니다. 성질이 나서 던진 건 아닌 것을 아마 요즘 그때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알았던 분들도 잊어버리셨고 젊은 세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의리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의리 지켜야지요. 그러나 정치는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정치적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할 때에는 꼭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저는 정치인으로서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가슴이 아프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는 죄송하고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분이 빨리 나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그리고 정권을 찾아오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의 역사적인 공과를 정확하게 판단받는 그런 자유한국당을 위한 길이 아닌가, 보수를 위한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예계라는 악플은 그건 뭐 악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그 휴지기 동안 어떤 TV 프로만 최근에 해서 그런 인상이 생겼나 싶은데요. 사실은 학교에서 젊은 친구들과 뒹굴고 토론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하는 기간 9년 동안을 거쳤습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악플에 대해서도 잘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장하셨을 텐데 일단 악플 3개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님 말씀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김진태 후보님과 관련된 악플이라면 악플입니다. 첫째, 그냥 태극기 집회 대표나 하심이 어떠실지 최근에 열렬 지지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진태는 제2의 트럼프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또 떠 있고요. 요즘 김진태 보니 홍준표는 양반이었군. 이런 글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김진태 후보님은 어떠세요? 이 글 보니까. 재밌네요. 그렇습니까? 자, 그럼 예. 2분 동안 이 댓글에 대한 입장 한번 밝혀주시죠. 2분 갑니다. 네. 태극기 집회 대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 너무 그렇게 좀 놀리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분들 그렇게 이상한 주의 주장하고 그러는 분들은 아닙니다. 정말 한번 좀 참여해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김진태가 제2의 트럼프다. 저거는 저렇게 훌륭한 고마운 말을 저건 악플이 아니고 선플 아닙니까? 정말 저도 저렇게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말은 또 이 트럼프가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고 특히 주류 언론으로부터도 대접을 못 받고 참 힘들게 이렇게 정말 정상까지 올랐습니다. 저도 정말 가끔씩 좀 좁은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저건 아주 저에게 정말 고마운 악플 아닌 악플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홍준표 우리 전 대표님과 저렇게 비교를 하셨는데요. 글쎄요, 저걸 보면은 우리 홍 대표님이 이걸 보시면 아주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하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번에 이 전당대회 경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홍 대표님 생각이 가끔 납니다. 2년 전에 그렇게 대선 경선을 하고 그랬었는데
홍 선배님이 좀 좌충우돌하고 뭐 이러는 점이 있어도 그래도 탈당을 하시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또 저에 대해서도 야, 그래도 또 뭐 김진태를 좀 인정을 해준다.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번에 나와보니까 이거는 뭐 어디 가셨다 온 분이 도리어 저를 뭐 이렇게 이상하게 취급을 하는 거 보고 홍준표 대표 생각이 날 정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초 남기시고 2분 동안 이 댓글에 대한 입장 밝혀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황교안 후보님과 관련된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황교안 등 뒤엔 반기문 그림자가 보인다. 아마 대권에 나섰다가 도중에 사퇴하셨던 반기문 전 사무총장, 그러니까 관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군 면제와 관련해서 두드러기로 군 면제 받더니 아들은 자대 배치 꿀보직, 특혜란 특혜는 다 받는 모양. 이렇게 하나가 돼 있고 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야기가 됐더니요. 그리고 전 국민이 다 아는 수인 번호를 몰라?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인 것 같습니다. 자, 황 후보님께서 이 댓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재미있는 댓글도 있고 네네. 또 안타까운 댓글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2분 동안 자, 시간을 다시 해주세요. 2분 동안 이 황 후보님이 이 댓글에 대한 입장 또는 해명해 주시면 됩니다. 2분 시작합니다.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또 우리 나라가 배출한 국제적인 인재 아닙니까? 그분에 대해서 뭐 어떤 이유로든 좀 적절치 못한 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문답다. 그것은 좋은 데 사용돼야 되지. 아마 지금 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마 안 좋은 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자체가 우선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사무총장과 저는 다르죠. 공직 경로도 다르고 일해온 경로가 다르죠. 저는 제가 생각한 길을 세울 때 신중하고 어렵게 세우지만 일단 정하면 끝까지 이루어왔던 그런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드러기 또 우리 아들 문제까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군 면제를 받은 것은 제가 군대를 가기 싫어서 다른 편법을 쓴 거 아닙니다. 저희는 참 어려운 집이었고 뭐 그런 병역 비리를 저질 수 있는 집이 전혀 아니었죠. 아파서 못 간 것입니다. 뭐 이것은 그동안에 여러 청문회를 거쳐서 다 입증이 되고 또 심지어 군의관까지 저를 검진했던 군의관까지 나와서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명백한 것입니다. 저희 아들에 대해서 2년 동안 군 복무 성실하게 했습니다. 꿀보직 받은 게 아닙니다. 이 기흉이라고 하는 질병을 알았는데 먼지 날리는 그런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점도 명확하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구속되어 있는 거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 번호까지 기억하면서 그걸 되새길 이유가 없습니다. 제 마음 참 안타깝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새 후보님들 다들 선수는 선수신 것 같습니다. 이 악플에도 아주 본인의 입장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국민들이 후보를 더 잘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 코너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또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갑니다. 자, 이번 토론은 앞서 진행했던 토론과 형식은 같습니다. 다만 주제를 외교 안보 정책으로 국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다른 두 후보들과 4분 동안 자유롭게 토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주도권 토론과 마찬가지로 질문과 답변 가급적 짧게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태 후보님이 첫 번째 순서십니다. 김 후보님 시작하시죠. 네, 황 후보님. 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에 이어서 신념적 병역 거부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신념적 병역 거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이 신념적 병역 거부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어제 판결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대를 종교적인 이유로 가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그러나 그것을 양심적 병역
거부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는 없고요. 또 신념에 관한 것도 저는 적정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동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자기 신념이 존중되지 않았던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 비추어서 군에 가는 것이 원칙이고 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여러 제안을 드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헌재 결정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판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적인 이유, 또 그 후에 신념적 병역 거부는 그 외 이유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념적 병역 거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전에는 여호와의 증인이란 그 교회에 들어가기는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둑이 터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놓고 나 군대 가기 싫어 하면은 그냥 안 가도 될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네, 전적으로 네. 공감합니다. 네, 그렇고요. 오세훈 후보께 묻습니다. 난민 정책, 난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 30초 정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의 경우에 이 난민 문제 때문에 극우파가 등장하는 빌미가 됐죠. 사실 너무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에서부터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난민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긴 해야 되지만 첫째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특별한 특기가 있는 분들이나 재주가 있는 분들을 받아들이는 데에 좀 더 문화가 개방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순 노동의 경우에는 조금 좀 수습기간을 둬서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감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알겠습니다. 이런 일은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황 후보님은 어떠십니까? 난민에 대해서 조금만 짧게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권의 측면에서 검토할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는 특수한 안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황 후보님은 여전히 아주 정말 칼로 자른 듯이 딱 이렇게 모범 답안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인권도 보호해야 되지만 우리는 또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어느 쪽으로부터도 욕을 먹지 않으시려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난민은 이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난민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런 추세와 역행해서 우리 대한민국만 여기에 너무 관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건 무슨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분들 갖다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난민은 보호하지만 가짜 난민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네. 김진태 후보님이 주도하신 주도권 토론 외교안보 관련 정책 끝났고요. 다음은 황교안 후보님이 4분 동안 두 후보 모두에게 한 번씩의 기회는 드려야 합니다. 4분 시작하시죠. 우선 오세훈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오 후보께서는 아마 전작권,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뭔지 먼저 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해가 있으셨군요. 제가 그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은 우리 군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관한 작년 10월에 있었던 제5차 안보연례협의회에 전작권 문제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사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의 이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준비태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한미 연합 전력이 얼마나 튼튼하게 준비가 되느냐 이 조건이 갖추어지는 걸 보아가면서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전작권 문제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고 염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 정부가 그동안 남북 군사합의 같은 걸 하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거에 비추어 볼 때 그래도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황 후보께서는 마치 전작권 합의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셔서 작년 10월에 있었던 그 합의를 미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네, 황 후보님 다음 후보에게 해주세요. 다음 후보에게 예, 하셔도 되고. 자, 조금 좀 빼주십시오, 시간을. 기본적으로 우리 후보께서는 이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정부는 작년 10월 달에 그 합의 내용을 보면 그래도 한미연합전력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관계나 미북관계에서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을. 왜냐하면 이번 전작권 전환을 저는 사실은 이 정부 출범할 때 이걸 서둘러서 하면 어떡하나라는 염려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뜻 있는 군사 전문가들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했었습니다. 특히 남북 군사 합의를 보면서 이거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무신경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 우리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제 서둘러서 임기 중에 마치려고 하는 이 점에 관한 우려는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태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제 기억으로는 2016년도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정말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당시 아마 김진태 의원께서는 법사위원이었을 것 같고 이 법안에 대해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시는지 또 문제는 어떤 것들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점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북한 인권법이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인권 기록소가 있어야 되고요. 기록 보존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구성도 안 하고 예산을 투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지금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이게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아주 가슴 아픈 그런 현실입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네, 조금 남았는데 이상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세훈 후보께서 4분 동안 두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세훈 후보 시작하시죠. 예, 먼저 김진태 후보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토론을 통해서 제가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도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자. 그것이 미국과 중국을 자극해서 북한 핵 폐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태 후보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일 지금 불공평하게 돼 있는 게 원래 한반도에는 우리 쪽에는 핵이 있었고 저쪽에는 없었는데 93년에 우리 쪽 핵은 전술핵을 드러내고 북한은 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핵을 폐기할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가능성을 전부 염두에 두고 전술핵을 들여오지 못하면 자체 핵무장도 이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각이 차이가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오해를 풀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핵 개발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안인데요. 한국에 집권을 했던 제1야당이 핵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논의를 촉발하게 되면 중국이 먼저 자극을 받아서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노력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내버려 둔다면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폐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2월 말에 이제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논의가 외교가에서 또 학계에서 촉발되지 않을까 하는 확신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황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안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방법보다 더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좀 사실은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는 학계나 기존의 외교관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정책적
전략적 선택에 구애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치면 되죠. 예, 그런데 질문을 해주시죠.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것이 가지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자극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주실 그런 가능성은 지난번 토론 이후에 안 해보셨는지 한번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안보와 관련된 것은 해도 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이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 대신에 그 목표는 이제 넓게 잡아야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선수력 배치 문제까지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세계가 다 비에 걸어 나가고 있고 또 이미 있는 것들도 폐기하자는 것이 큰 목표인데 이제 새로이 핵 무장을 얘기한다. 뭐 아무리 이제 시도라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게 국제사회에서 용인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책임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황 후보께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진 스탠스와 다를 게 없습니다. 전술핵도 갖다 놓지 않겠다. 핵개발도 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북한에게 지금 평화를 구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북한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핵을 폐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미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이 없이 기존의 문재인 정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스탠스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세 분 공방 잘 들었습니다. 외교안보 정책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세 번째 마지막 주도권 토론 시작하는데요. 이번에는 주제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후보 두 분에게 안 해도 되고요.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자유롭게 상대를 지목해서 4분 동안 상호 토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이 황교안 후보님이 상대 후보 지적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분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우리 오세훈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노동개혁입니다. 사회도 바꾸고 또 경제 시스템도 바꾸고 이러기 위해서는 꼭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 해외 순방을 가보니까 프랑스에서도 이 노동개혁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와 함께 이제 협력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5년 9월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그런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습니다. 모두 8개 분야에 대해서 65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오 후보께서는 이 노동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특별히 지난번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내용도 아시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앞으로의 방향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었습니다. 네. 예,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 가장 문제가 큰 것이 바로 이 노동정책입니다. 특히 이 민노총의 도움을 받아서 촛불 집회의 도움을 받아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 채무감 때문에 그런지 정말 필요한 노동개혁은 오히려 거꾸로 박근혜 정부 때 해놓았던 양대 지침을 폐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동정책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좌파 정권이 노동개혁을 해줘야 나라가 바로 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노동개혁은 철저히 노동의 유연성, 다시 말해서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면 언뜻 보면 해고가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대원칙을 가지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정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노동 유연성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많은 방향의 설정이 있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오히려 노동의 유연성이 더 경화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해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해법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에서 독일의 경우에는 하르츠 개혁, 프랑스의 경우에는 마크롱 개혁을 통해서 오히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를 하게 되면 스몰 잡이나 미니 잡,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쪼개기 알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오히려 자유로워질 때 오히려 알바자리도 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의 처우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 점을 문재인 정부가 깨닫고 그 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이제 임금 체계 문제라든지 또는 장시간 근로 개선 이런 것들도 핵심 과제로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에 많은 그 고통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를 정했음에도 이것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노동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노동 구조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지식이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긱 이코노미와 같은 이합 집산이 가능한 네트워킹 노동 환경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임금 체계가 어떤 보상 체계로 바꾸는 것이고 장시간 노동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예, 4분이 됐습니다. 여기서 좀 그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짧아서요. 자, 다음으로 이제 오세훈 후보님이 4분간 주도권을 가지시는 시간입니다. 오 후보님 시작하시죠. 예, 아까 김진태 후보께 이 지만원 씨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지만원 씨는 굉장히 극우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저주에 가까운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진태 후보가 지만원 씨를 가장 존중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번 그 세미나를 할 때 아마 동영상을 통해서 보낸 문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만원 씨의 이런 평소에 아주 극단적인 성향을 알고도 불렀다면 일부러 사단을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모르고 불렀다면 너무 부주의했다. 이런 분이 주장하는 것을 화두로 삼고 논의를 하게 되면 그런 세미나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흐르게 되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결과적으로는 지지에 많은 마이너스 요소가 생긴다는 걸 감안을 했다면 과연 한국당 지도부에 들어오겠다는 분이 정무감각이 바람직한 정무감각이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1분 지났습니다. 네, 지만원 씨와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하실 생각입니까? 네, 무슨 특별히 재설정할 필요까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청문회는 제가 무슨 참석을 한 것도 아니고요. 지만원 씨는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여러 의견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이렇게 토론회라고 하더라도 그분의 어떤 이미지를 이 후보에게 이렇게 더 씌우려고 하는 이런 것은 정말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만원 박사님과 입장을 같이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떤 예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만원 씨는 김진태 씨에게 앞으로 히틀러 같은 정치인이 되라 이렇게 덕담을 해주고 또 김진태 후보는 그분께 존경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짚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을 지난 대선 때 내셨더라고요. 근데 자유한국당의 조원진 후보께 500만 원을 내신 걸 봤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몸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에는 얼마를 줬나 보니까 낸 게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지금 김진태 후보는 저한테는 탈당을 했다, 마음이 다른 데로 갔다 이걸 계속 지적을 하시지만 실제로 저는 탈당을 했지만 보수 후보를 통해서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마음 그리고 작년에 선거 때, 지방선거 때 전국을 돌면서 지원 유세를 할 정도로 마음은 자유한국당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진태 후보는 몸은 자유한국당에 있지만 마음은 대한애국당에 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아마 대표가 되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만을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애국당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네, 애국당. 또 이렇게 제 숨은 미담 사례까지 발굴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제가 조원진 후보에게 500만 원을 이렇게 후원한 건 맞고요. 그것은 바로 그 한 달 전에 그 상대방이 저한테 또 후원을 해주셨었습니다. 대선 관계가 아주 좋군요. 경선에 나왔을 때 그때는 같은 당에 있었고 조 의원님이 선배인데도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후원까지 해주시면서 그랬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저는 우리 당의 경선에서 탈락됐고
또 새로 당을 만들어서 나가신 분이 거기서 또 그렇게 자, 그 정도 고군분투하기 하시죠. 때문에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거기에 대한 또 고마움의 표시로 그때 받았던 것을 다시 또 이렇게 후원을 해드린 겁니다. 예, 문제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대한애국당이 받은 대선에서의 표는 0.3%입니다. 중도표는 30%입니다. 30%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3%에 국한해서 정치를 하는 것 같아서 드린 지적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오세훈 후보 순서 지났고요. 마지막으로 김진태 후보께서 4분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겠습니다. 4분간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우리 황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경제적인 거, 광주형 일자리 뭐 이런 거를 좀 질문을 해드렸는데 좀 속 시원하게 하나를 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저는 좀 바랬는데요. 국무총리 좀 답변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거는 여기 이제 정치는 그렇게 신중하게 답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선택의 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형 일자리 뭐 이런 것, 좀 문제가 있으면 있다. 또 협력이익 공유제 뭐 이런 것도 좀 분명한 답변을 원했는데 너무 좀 이렇게 어정쩡한 답변을 하시니까 일각에서는 이거는 좀 뭐 결정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심한 표현까지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에 합당한 상황에 맞는 그런 답변들을 해왔습니다. 저의 입장에 대해서 곡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제가 물어봤던 것들은 분명한 입장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특히 신념적 병역 거부 이런 것은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 황 후보님은 여론조사를 믿습니까? 특히 지금 이 문 정권의 지지도가 조금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신뢰하십니까? 여론조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가 좀 잘 따져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 기관들도 있더군요. 그렇지만 그런 기관은 그런 기관이고 또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론조사 기관은 또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점에 관해서는 좀 공정하게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원칙론, 신중론에 기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당의 지지도가 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에서 이해하면 되겠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야기되면 좀 내려가고 또 우리가 이제 잘 되면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당의 지지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네, 그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를 하느냐를 이제 저는 물어봤던 건데요. 저는 그렇게 그다지 신뢰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그것에 우리가 이렇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게 좀, 가변성도 많고 일시적인 건데, 더군다나 하나는 이 현장의 목소리와 다른 경우도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지금 현 정권에서는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많이 좀 활용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끌려다닐 수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사육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당당하게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될 필요도 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초기에 여론조사는 상당히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지적들이 있으면서 보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그런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다 바르게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또 다른 검증을 거쳐서 여론조사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황 후보님에 대해서는 무임승차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이라는 게 그렇게 정말 이 호락호락한 게 아닌데 갑자기 나와서 2주 만에 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또 당대표까지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너무 기여한 게 없지 않냐. 밥을 이렇게 다 지어놨는데 객이 먼저 와서 밥상 차지하려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당 밖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퇴임한 이후에 당 밖에서 당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제 당으로 다시 들어와서 당과 함께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분이 금방 지나가죠. 예, 다들 열띤 토론 감사하고요. 벌써 토론 시작한 지 70여 분이 됐습니다. 어느새 토론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국당 당대표 후보 토론 마지막 순서는 토론 중 미처 못하신 이야기
후보로서 꼭 하고 싶은 마무리 발언, 후보당 30초씩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세훈 후보 먼저입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보수는 이 무능하고 부실한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강성 보수의 마음이 끌리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분노는 이해하지만 그 분노를 잘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인내심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지혜롭게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도층표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가야 비로소 총선 승리하고 이 혹정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진태 후보님입니다. 30초입니다. 네, 이 후보 토론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은 좀 명확한 입장이 좀 없고요. 또 다른 어떤 한 분은 본인의 이 행적을 설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정말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제대로 싸울 분들인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이미 행동으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 또 이길 사람, 저 김진태와 함께 세대교체 혁명 꼭 이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진태 후보님 마무리 발언 하셨고요. 황교안 후보님 마지막 마무리 발언입니다. 30초 저는 시작하시죠. 우리의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필승을 해야 됩니다. 누가 잘할 수 있겠는가? 제가 앞장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초 딱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새 후보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